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은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비핵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이 선의를 갖고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말은 북한이 지난 20년간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자 기대입니다. 첫 소식 베이징에서 정동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김정은의 방중을 확인한 가운데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비핵화 문제에 관한 김정은의 발언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전했습니다. 按照金日成主席和金正日总书记的遗训，致力于实现半岛无核化是我们始终不变的立场。 김정은은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습니다. 如果南朝鲜和美国以善意回应我们的努力，营造和平稳定的氛围，为实现和平采取阶段性同步的措施，半岛无核化问题是能够得到解决的。 단계적 조치란 한미 군사훈련 철폐 등 안보 불안 해소와 경제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그동안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한미를 상대로 한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대미 협상력 강화와 자국 영향력 확대를 원하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네, 이번 중국 방문은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김정은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진핑의 손을 꽉 붙들면서 비핵화 논의의 판을 크게 흔들겠다는 뜻이겠죠. 두 나라는 의기투합했고 양쪽 수뇌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베이징역에서 꽃다발 환영을 받는 김정은과 리설주 부부. 모터사이클 21대의 호의를 받고 의장대 사회를 받으며 갸오이타이에 들어섭니다. 뒤따르는 수행단도 메머드급입니다. 북한 2인자이자 2013년 특사로 시진핑 주석과 만난 최룡해, 당 선전부장인 박광호, 후견인이자 외교 과외교사인 리수용, 통일 전선부장인 김영철까지 다 끌고 왔습니다. 사실상 김여정과 김영남을 제외한 북한 수뇌부가 총출동한 겁니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이 먼저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전격적인 방문 제의를 쾌히 수락해 주시고 방문이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울인 지성과 극진한 배려에 나는 깊이 감동되어 김정은이 남한과 미국 연쇄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도 극진히 영접했습니다.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김정은이 국경을 넘자마자 단둥역에서부터 열차를 함께 타고 의전에 나섰습니다. 또 공산당 핵심 지도부 역시 모두 나와 김정은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한반도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북한과 중국이 의기투합하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찬바람 쌩쌩 불던 북중 관계에 언제 그랬냐는 듯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김정은은 선대로부터 이어져 온 좋은 관계를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잔을 들고 건배를 합니다. 공연이 펼쳐지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담소를 나눕니다. 환영 만찬에 이어 다음 날 오찬까지 김정은 내외는 시진핑 주석과 두 차례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최고의 예우를 갖춘 극진한 대접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북한은 중국과 피를 나눈 형제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중 친손을 대를 이어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이어나가야 할 나의 숭고한 의무로도 됩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중조 친선은 뿌리 깊고 잎이 우거진 나무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줄기라며 화답했습니다. 북한의 이딴 핵실험과 도발, 이어진 중국의 제재 동참으로 파국으로 치닫던 양국 관계가 언제 그랬냐는 듯 회복된 겁니다. 북한은 김정은과 시진핑 두 정상의 만남을 모든 매체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혈맹이 돌아왔음을 주민들에게 알린 겁니다. 하지만 중국 매체에서 보도한 김정은의 비핵화 발언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최고위 인사가 김정은이란 사실을 어젯밤에야 언론에 확인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을 파악한 것, 이거 언제일까요? 이어서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의 중국 방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보력 부재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어제 이전 김정은의 방중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통보 시점에 대해선 외교 사안인 만큼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이전이란 애매한 시점에는 김정은이 북중 정상회담을 한 26일도 포함됩니다. 해석에 따라 김정은이 베이징에 도착한 뒤에 중국이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대론의 약발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한국을 찾는 양재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모레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김정은을 만난 뒤 시진핑 주석에게 상세히 설명한 것처럼 양재츠 국무위원도 북중 정상회담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자세히 전달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김정은이 국제 무대에 나선 것을 두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했던 최대 압박 작전이 먹혀들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뉴욕에서 박용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김정은의 방중이 공식화되자 백악관이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 정부가 화요일 일찍 백악관에 연락해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중을 최대한의 압박 작전이 북한과의 적절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추가 증거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의 외교 무대 대비에 따라 미국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월까지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And we're continuing to move forward in that process. We still don't have a set time or date on that front. 이런 가운데 북한이 새로운 원자로를 시험 가동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영국의 한 군사 전문지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2월 말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 20kg을 생산할 수 있는 경수로를 일시 가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북미 대화의 핵심 의제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뿐 아니라 경수로 등 핵시설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점검하고 본격적인 협상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박용입니다. 네,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장, 분석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이 운전대 쟁탈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남북과 북미가 먼저 움직이자 시진핑이 급하게 운전석에 다가서는 모양새입니다. 자, 비핵화 해법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 한미 동맹처럼 북중도 동맹 관계를 끈끈했는데 굉장히 냉랭했다가 이렇게 딱 한 번 만나서 복구하네요. 이게 가능한 거군요. 어떻게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시 주석은 마오쩌둥, 덩샤오핑 등 혁명 1세대 시절의 우정을 들먹거릴 정도로 동맹 복원에 공을 들였습니다. 자, 김정은을요, 위원장 동지라는 아주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높이 지켜 세웠고요. 네. 김정은 역시 중국을 찾은 것은 마땅한 의무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자, 18일 기억하십니다. 시진핑이 중국 국가주석에 재선출됐을 때 달랑 3줄짜리 축전을 보냈던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결국 두 사람 혈맹 복원을 한 목소리로 외쳤는데 제가 듣기에는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들으라는 외침 같았습니다. 자, 근데 정말로 궁금한 것이 열흘 전에 재선의 축하 문장을 축전을 3문장만 딱 보냈는데 이렇게 네. 달라진다? 네. 그럼 결국 시진핑이 결국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그런 겁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구한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당시에 청나라가 쇠망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잃을 것 같은 위기의식이 생기자 급하게 개입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운전대를 잡을 수만 있다면 김정은 부부에게 두 끼 밥 먹이고
영빈관 내주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판 환심사기랄까? 그렇죠. 의전에서 다 드러나는 것 같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한마디로요, 트럼프급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해 11월이었죠. 11월. 그때 자금성, 황제의 왕궁이라는 자금성을 통째로 내주는 아주 파격적인 의전을 했는데, 자, 이번에 김정은 부부의 방중은 비공식 방문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우대 안에 있는 양원제를 털어내 줬는데, 네. 자, 유명한 청나라 건륭제 있잖아요. 네. 건륭제가 자주 다니면서 황제의 정원이라고 아주 아꼈던 그런 곳입니다. 자, 트럼프급의 의전을 해줬습니다. 어쨌건 환대를 받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김정은 도대체 지금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오늘 양국 정상의 대화로 좀 볼 수 있는 게 있죠. 네, 이제는 뭔가 좀 명확해진 기분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맨입으로는 비핵화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방북 후 우리 특사단이 했던 얘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정용 특사 이렇게 얘기했죠. 군사적 위협 해소되고 체제 안전 보장되면 핵 보유할 이유가 없다. 네. 김정은 얘기라고 전한 겁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자, 중국이 오늘 얘기한 건 이렇습니다. 한미가 선의로 우리 노력에 응답하고 네. 단계적 조치를 취한다면 비핵화 하겠다. 네. 자, 비슷해 보입니까? 일단 뭐 이것저것 하면은 핵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만 미묘한 차이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노력에 응답하고 단계적 조치를 취하면 하겠다. 결국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네. 그동안 김정일이 그런 누누이 강조해왔던 그 내용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과연 트럼프 대통령 이 조건을 받을지 저는 아주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월 말 남북 3차 정상회담을 전제로 해서 내일 남북 고위급이 만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좀 틀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대로 순항하고 있는 겁니까? 네, 중국 변수의 등장으로요, 재수정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자, 우리 대통령의 3단계 해결론 이겁니다. 자, 남북이 만나고요. 그 다음에 북미가 만나는 거죠. 네. 북미가 만난 다음에는 남북미가 모여가지고 판문점에서 네. 평화선언을 하겠다, 이런 구상이었는데, 네. 시진핑 주석이 급하게 끼어들면서 이 전체 구도가 틀어졌는데, 결국 시진핑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남북 미중 네 명이 모여서 한번 담판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불과 한 3주 전만 해도 아주 훈풍이 훅 불 것 같았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북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비핵화 점점 더 차근차근 가고 있는 겁니까? 저는 좀 복잡해졌다고 봅니다. 자, 네. 6자 회담이 실패했잖아요. 그 네. 이유는 너무 많은 참가국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일본과 러시아 빠지는 것인데요. 긍정적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김정은의 의도는 남북관계 복원을 통한 경제협력, 그리고 북미 대화를 통한 제재 완화를 노리고 있을 것 같은데, 자, 북한과 중국이 전통적 혈맹을 복원하면서 지금 협봉을 펼친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중간에 어정쩡한 지점에 서 있는 것, 그건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몇 번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말 그리고 5월쯤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 끝나는 2달 뒤면 많은 것이 선명해질 겁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볼 수밖에 없겠군요. 알겠습니다. 하태현 국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정상국가처럼 국제에 나선 것이 김정은 리설주 부부죠. 그 사람들 얘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된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 외교입니다. 곽정화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련된 베이지색 정장 원피스를 입고 김정은 옆에서 미소를 짓는 리설주. 중국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펑리위안 여사와도 자연스럽게 악수를 나눕니다. 기념사진을 찍을 때 펑리위안 여사의 카운터파트로 나설 뿐 아니라 시진핑 주석과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눌 때도 펑리위안 여사 맞은편에 함께합니다. 퍼스트레이디로 첫 정상외교에 도전하는 자리였는데 위축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 중관촌을 찾았을 때는 4D 안경을 직접 체험하는 등 친근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리설주는 지난 5일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대북 특사단의 만찬에 참석해 국가 수반 부부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지난 2월부터 리설주를 동지에서 여사로 바꿔 부르며 영부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설주 여사와 김영남 동지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추석단 특별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부가 정상외교를 함께하는 정상국가의 모습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곽정화입니다. 네, 김정은 일행의 차량 행렬을 본 베이징 시민들은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여기 왔구나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최고 수준의 의전과 경비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황아람 기자입니다. 방중 이틀째인 어제 부인 리설주와 함께 중국판 실리콘밸리 중광춘을 찾은 김정은. 他对中国在科技发展和创新方面取得的成就表示钦佩，并在参观结束后题词留念。 김정은 일행의 차량 행렬에 시 주석이 왔다고 착각하는 시민들이 있었을 만큼 경비는 삼엄했고 의전도 화려했습니다. 베이징 도심에 위치한 중광춘은 교통이 혼잡하기로 유명한데 중국 당국은 특별 통제까지 할 정도로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번 방중 기간 동안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루트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애용하던 전용기 대신 전용 열차를 이용했고 갸오위타위 18호실에 묵은 것은 물론 중광춘 방문 일정도 판박이 같았습니다. 김정일은 지난 2011년 5월 방중 때 중광춘의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들을 돌아보며 중국 기업의 발전상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 베이징 서북 쪽에 위치한 중광춘은 중국 IT 첨단 산업의 메카로 기업 가치 10억 달러가 넘는 스타트업이 70곳 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중국의 선진 산업 현장을 둘러보며 경제 개발과 개방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검찰은 오늘 4년 전 세월호 사고 보고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낱낱이 공개됐는데요. 특히 당일 오후 최순실 씨를 청와대 관저에서 만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결정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성혜란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최순실 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증인이 혹시 오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나요? 지금 어제 오늘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2014년도에 어떻게 기억이 납니까? 하지만 검찰은 최 씨를 태운 이영선 전 행정관의 차량이 오후 2시 4분 남산 1호 터널을 통과해 약 10분 뒤 청와대에 진입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A급 보안 손님으로 분류돼 검문도 받지 않고 들어온 최 씨는 곧바로 관저에서 대기하고 있던 문고리 3인방과 만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를 비롯한 4명과 함께 관저 내실에서 대책회의를 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결정한 겁니다. 이어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5시 15분에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중대본에 도착했습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최 씨 측은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참사 당일 5인 대책회의에 대해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문고리 3인방은 모두 검찰 조사에서 회의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번 조작 사건의 핵심은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제 사고를 보고받고 대처했는지 그 시각입니다. 그동안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고 15분 뒤 인명구조를 지시했으며 당일 11차례에 걸쳐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는 밝혔는데요.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강경석 기자입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렇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검찰이 오늘 발표한 당일 행적은 박 전 대통령의 설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오전 10시 보고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약 10분 뒤에도 전화를 받지 않자 안봉근 전 비서관이 직접 차량을 타고 청와대 관저에 가서 수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불렀습니다. 결국 오전 10시 22분이 돼서야 박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인명구조를 지시했습니다. 오전 10시 19분 관저로 전달된 서면 보고서도 박 전 대통령은 이때까지 읽지 않았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는 11차례 실시간 보고를 했다고 밝혔지만 검찰 조사 결과 오후와 저녁 2차례만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최초 보고 시간을 오전 10시로 작성하는 등 허위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보낸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네, 세월호 7시간의 미스터리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침실, 최순실, 그리고 중대본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행적은요, 침실, 최순실, 그리고 중대본으로 요약이 됩니다. 4년 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논란이 된 여러 내용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10시 22분에 첫 결과 발표를 받았다는 건데 네. 왜 오전 10시라고 그동안 주장을 한 겁니까? 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반드시 숨겨야 하는 비밀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바로 자신이 침실에 머무느라고 이 국가안보실의 보고를 3차례나 누락했다는 겁니다. 결국 관저로 뛰어들어간 안봉근 전 비서관이 침실 앞에서 여러 차례 대통령을 부릅니다. 그제서야 박 전 대통령은 그 소리를 듣고 침실 밖으로 나왔고요. 국가안보실장이 급한 통화를 원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는 단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요 라고 반문하는 한마디였습니다. 이 당시 청와대는 골든타임을 오전 10시 17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세월호 탑승자가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을 보낸 시각이 바로 10시 17분이었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무능을 숨기려고 이 골든타임을 넘기기 전에 앞서 보고를 받은 걸로 조작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네, 이미 늦긴 했지만 이 오전 10시 22분에 첫 보고를 받은 뒤에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겁니까? 네, 침실에서 당시 김장수 안보실장에게 첫 보고를 받고 나서 이 구조의 만전을 기하라고 전화로 바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8분 뒤 해경청장에게 전화 한 통을 한 뒤로는 오전 내내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네,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데 오전 내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네,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통상 관저로 들어가는 보고서는 요리사를 통해서 침실 앞에 있는 탁자에 놓여집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서를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한 적이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무실 때까지가 근무 시간이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집무를 하고 계시고 그 시간에 어느 집무실에 계셨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호상 밝힐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이 경호를 위해서 보안이 유지가 돼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진짜 보안 사항은 따로 있었어요. 네, 바로 최순실 씨였습니다. 네. 당일 오후 2시 15분 이른바 A급 보안 손님으로 관저에 들어온 겁니다. 이 보안 손님이란 말은요, 검색 절차가 없이 관저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이 경호원들이 부르는 용어인데요. 이 당시 관저 정문을 지나서 마당까지 들어올 수 있는 A급 보안 손님은 최순실 그리고 김영재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정문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B급 보안 손님은요, 왕십리 원장과 기치료 아줌마라고 불린 이 비선 진료인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오늘 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던 답변서 모두 거짓말이 되는 건가요? 네, 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얘기했던 것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제시한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고 당일 오전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라는 건데 검찰 수사 결과 청와대 관저 안에는 집무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참사 당일 오전 모두 4차례 전화로 구조를 지시했다는 거였는데요. 침실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고 전화 지시도 2번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첫 보고를 받은 시간과 장소부터 이 보고 횟수는 물론 지시 횟수조차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혜림 사회부 차장이었습니다.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건 정치적 저격이다.
나는 그날 그 호텔에 간 적이 없다. 7년 전 있었던 여대생 성추행 의혹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주 동안 이렇게 반박했었죠. 하지만 오늘 자신의 거짓 해명을 입증하는 자료를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성추행 발생 장소로 지목된 여의도의 모 호텔에 간 적이 없다는 정봉주 전 의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전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11년 12월 23일 문제의 호텔 카페에서 자신의 신용카드가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성추행 의혹 보도 이후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자료를 통해 일관되게 부인해왔던 호텔 방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정 전 의원의 카드 결제 시점은 오후 6시 43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A씨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지목한 시간대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그동안 이 호텔에는 간 적조차 없다고 반박했고 호텔룸에서이건 카페에서이건 레스토랑에서이건 레스토랑 룸이었든 간에 A씨를 만난 사실이 없고 당일 행적을 찍은 사진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781장의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고 정치적으로 저를 저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자신의 해명을 뒤집는 자료가 나왔지만 정 전 의원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한 고소를 취소했을 뿐 여전히 사건에 대해 기억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의혹을 반박할 때와는 달리 언론 앞에 그리고 국민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1시간 앞두고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정봉주 전 의원. 민주당 복당이 불어대고 피해자와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도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 변함없습니다. 준비는 아마 많은 후보들 중에 제가 제일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정 전 의원은 당초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돌연 취소한 뒤 SNS에 거듭 죄송하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철회하겠다며 모든 공적 활동을 접고 자숙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 3주 만입니다. 지난해 12월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 첫 특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됐던 정봉주 전 의원. 사실상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히며 10년 만에 정치 복귀는 무산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서상희 기자, 안 전 지사에 대한 심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네, 현재 영장 담당 판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신문 내용과 또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제출한 각종 자료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이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울러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 여부도 또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오늘 오후 2시 영장 실질 심사에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곧바로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늘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여전히 혐의 부인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심사는 1시간 35분 만에 끝났는데요. 안 전 지사는 영장 심사를 마친 뒤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기관으로 유명한 포항공대 포스텍도 잇따른 미투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 교수가 미투 폭로를 한 데 이어 남학생도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연이은 성추행 폭로에 학생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별 얘기를 많이 꺼내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민감한 주제일 수 있어서.
포스텍 여교수 A씨는 그제 교내 통신망에 저는 당신의 접대부가 아닌 직장 동료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동료 교수가 3년 전 중요한 분이 오시니 예쁘게 하고 나오라며 불렀고 식당에서 만난 고위 공무원이 손을 주무르는 등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했던 겁니다. 이런 폭로가 공개되자 많은 댓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을 올린 여대생 B씨를 상대로 이번에는 남학생이 미투 폭로를 했습니다. 댓글에서 익숙하지만 역겨운 이름을 발견해 글을 올린다 남학생은 지난해 여자 선배인 B씨가 자신을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성추행하고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신중한 반응입니다. 작은 학교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학교 측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진상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강원 고성군에 큰 산불이 발생해 이 시간까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이 바싹 마른 데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진화가 쉽지 않은데요. 1,300명 넘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떨어졌고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휘뿌연 연기가 한낮 태양을 모두 가려버렸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소방대원들은 치솟는 불길과 싸웁니다.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주택 바로 뒤까지 달려든 산불은 컨테이너 창고를 아예 녹여버렸습니다. 무섭지요. 한마디로 금방 번져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탄약 등을 보관하고 있는 군부대 코앞까지 불이 번져 아찔한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거침없는 불길에 도로 곳곳은 하루 종일 통제됐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산등성이는 잿더미로 변했고 매캐한 연기가 나고 있어 숨쉬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대야를 든 주민들은 망연자실, 불이 난 산을 바라봅니다. 처음 산불이 난 곳에서 3km 떨어진 항구까지 산불이 들이닥쳤습니다. 금방 불이 팍 붙었는데 이쪽 산으로 금방 번지는 거야. 우리는 또 이 바닷물 끌어다가 여기다 큰 통에다 받아갖고 막 날랐지 뭐. 산불이 한때 이곳 가진항 부근까지 번지면서 해상으로 대피했던 배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2분쯤 강원 고성군 간성읍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현재까지 축구장 56개 면적, 산림 35헥타르를 태웠습니다. 건조주의보 속에 강풍까지 불면서 진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초속 10m의 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1,300여 명에게 대피 문자가 발송됐고 주민 310여 명은 인근 학교 등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일부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단축 수업이 실시됐습니다. 우리 앞뒤로 불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기준품만 길 건너에다 차 세워놓고 그리고 여기 와서 오후 7시 현재 산불 진화율은 90%. 하지만 진화 작업을 할 수 없는 밤새 불길이 다시 확산될 수 있어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하셨죠? 오후부터는 조금 나아졌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에서 몰려오는 황사입니다. 주로 북한 쪽을 지나갈 것으로 예측되지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벌써 닷새째 하늘이 뿌였습니다. 마스크를 쓴 직장인들이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갖고 다니는데 착용 안 했어요. 4일 전서부터는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48 마이크로그램, 강원 63, 경기 58로 전국 대부분이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주말에 비해 낮아졌지만 어제부터 나쁨 기준이 51에서 36 이상으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오후부터는 초미세먼지가 많이 사라졌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봄의 불청객 황사 때문입니다. 어제 낮 중국 고비 사막과 내몽골에서 시작한 황사는 일부가 오늘 오후 북한 상공을 지나며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사는 북한 상공을 지나가겠지만 그중 일부가 고기압의 하강 기류를 따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사가 강하게 불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중국발 미세먼지에 고농도 오존이 포함되어 있다는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오존에 자주 노출되면 피부질환이나 가슴 통증, 기침 등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옥입니다.
이런 최악의 미세먼지 속에서 장교 후보생 수백 명이 10시간 넘게 행군 훈련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군 훈련 지침에도 어긋나는 일인데 마스크조차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어제 그제 충북 괴산군에 있는 육군학생 군사학교 소속 장교 후보생 400여 명이 40km 행군 훈련을 지시받았습니다. 완전 군장에 소총을 짊어진 모습은 여느 훈련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멀리 산들이 뿌옇게 보이고 검은 마스크를 코에 걸친 후보생 모습이 이색적입니다. 당시 훈련장 주변 미세먼지 수치는 하루 종일 나쁨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육군 교육훈련 지침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때는 지휘관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시키고 실내 교육으로 전환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 야외 훈련을 하더라도 강도 높은 훈련이나 장시간 훈련은 자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육군학생군사학교 장교 후보생들은 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채 10시간 넘게 40km 행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걷거나 운동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호흡량이 오히려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를 더 많이 마실 수가 있는 그 가능성이 있고요. 육군학생군사학교 관계자는 오전 농도를 확인했을 땐 보통이었으나 그 이후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마스크 지급 여부는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먼저 10대 고교생과 20대 청년들이 작당한 보험 사기극인데요. 한밤중 서울의 한 도로 모습입니다. 깜빡이를 켠 택시 뒤에서 한 승용차가 택시를 뒤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은근슬쩍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놀란 기사와 승객이 밖으로 뛰쳐나오자 뒷차 운전자도 함께 나와 받침 부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평범한 사고 같은 이 장면, 알고 보니 치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몇 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볼까요? 승객들이 택시에 탈 때부터 가해 차량은 이 택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20대 청년들은 속칭 이 설계팀과 또 피의자 팀을 만들어서 렌터카를 대여한 이후에 고의 사고를 만들어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피해자 팀, 이 택시 승객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했는데요. 이 피해자 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이 피해자 팀 대부분 10대 고교생들이 연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20대 형들이 돈 필요한 사람은 메시지를 보내라 이런 말에 10대 동생들이 꼬드김 당한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은 일회용이에요. 한번 써먹고 다른 애들 모집하고. 택시 승객이 많을수록 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 한두 명은 안 타요. 다음은 땀 흘려 일하는 택배 상하차 알바생들을 부끄럽게 한 택배 사기 사건입니다. 서울의 한 택배 상하차 분류 작업장인데 쉴 새 없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택배 상자들이 줄줄이 운송 차량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때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한 남성이 상자 하나를 몰래 바깥으로 내던지는데요. 또 다른 남성은 택배 상자를 발로 슬쩍 밀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살펴보다가 필요 없다 싶자 이번에는 내팽개치기까지 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값나가는 택배 내용물을 훔치기 위해서 위장 취업을 한 20대 남성들이었습니다. 이 20대 남성들 하루 만에 그것도 불과 5시간 만에 1,000만 원이 넘는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는데 휴대폰부터 충전기 그리고 옷까지 이 돈이 된다 싶은 물건들은 닥치는 대로 빼돌렸습니다. 이 꼬리가 길면을 밟힌다는 속담처럼 이 내용물만 빼내고 버려버린 상자들 때문에 이들의 덜미는 경찰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이틀 전 한 차례 무산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가 오늘 다시 시도됐습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윤준호 기자. 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검찰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그제에 이어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신봉수, 송경호 두 부장검사가 오전 10시부터 변호인들을 통해 계속 설득했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겠느냐는 변호인들의 질문에 같은 대답을 반복하도록 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른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는 이 전 대통령 가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부인 김윤옥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들 시영 씨는 오늘 이 전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찰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했던 자유한국당이 일주일도 못 돼서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했습니다. 오늘은 경찰 대신 전교조를 정조준했습니다. 김기정 기자입니다. 광견병 발언으로 경찰의 조직적 반발을 자초했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논란이 커지자 발언 엿새 만에 경찰을 사랑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찰의 울산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했지만 오히려 경찰을 치켜 세우며 파문을 수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치안에 대해서는 1등 가는 경찰입니다. 아주 모범적이고. 14만 경찰 반발이 부담이 되자 한국당은 울산시장 공천 발표 날에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공격을 집중하며 분리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대신 전교조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정치권에서 아무리 해본들 좌파들하고 연계된 이 전교조를 뿌리 뽑을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일선 학교를 전교조가 장악해 학생들이 편향된 교육을 받고 있다며 전교조 저항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최근 조개류에서 폐류 독소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홍합에 이어 굴, 미더덕, 바지락에서도 검출되는데요. 잘못 먹으면 근육마비가 온다고 하니 당분간 폐류 섭취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수산물 위판장 인근에 폐류 채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폐류 독소가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해역이 27일 기준 28곳으로 늘었습니다. 창원, 통영뿐 아니라 여수 해역도 문제가 됐습니다. 독소가 검출된 품종도 홍합에서 굴, 미더덕, 바지락까지 확대됐습니다. 폐류 독소는 많이 먹으면 근육마비나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오염된 홍합 200개를 한꺼번에 먹으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폐류 독소가 검출된 품종이 점점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폐류들은 오염되지 않은 해역에서 채취돼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조개뿐만 아니라 다른 해산물도 불안해서 전혀 구입 안 하는 상태예요, 지금은. 폐류 독소는 3월에서 6월 사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당분간 폐류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특히 해안가에서 직접 조개류를 채취해 먹는 것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돼지 농가에서는 처음 발생한 A형 구제역입니다. 정부는 반경 3km의 돼지 농장에 대해 살처분을 하겠다고 했지만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돼지 농장에서 매몰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인데 돼지 1000여 마리가 모두 매몰 처리됐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돼지 농가입니다. 농가 주변으로는 방역이 이뤄지고 있고 농가로 들어가는 길도 이렇게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돼지 구제역 발생은 2016년 3월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지 2년 만입니다. 이번에는 A형으로 확인됐는데 국내 돼지 농장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건 처음입니다. 정부는 근처 농가 7곳에 있는 돼지 5,300여 마리도 살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생 농장으로부터 3km 내에 있는 돼지 농장에 대해서는 모두 살처분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농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백신을 접종하면 되는데 성급한 조치라는 겁니다. 백신을 인근 농가들한테 보급을 했어요. 밤에 저희 늦게 받아서 10시에 받아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막 밤을 새워가면서 또 살처분하면 보상받을 수는 있지만 사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서 피해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김포시는 살처분 여부를 인근 농가들과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이제 서울에서도 봄꽃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도 없어서 오늘만 같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오늘 밤부터는 황사가 밀려올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 일부가 오늘 밤부터 유입되면서 내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 유지하겠지만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포근함은 계속됩니다. 서울이 18도, 대구가 20도 등으로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큰 일교차만 잘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또 경남 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동쪽 지역은 바람이 무척 강해서 화재 위험성이 특히 높습니다. 앞으로는 봄 기운이 더 짙어지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중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일부 내륙과 해안가에서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안개 위험 구간에서는 특히 조심 운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청동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야를 든 주민들은 망연자실, 불이 난 산을 바라봅니다. 처음 산불이 난 곳에서 3km 떨어진 항구까지 산불이 들이닥쳤습니다. 금방 불이 팍 붙었는데 이쪽 산으로 금방 번지는 거야. 우리는 또 이 바닷물 끌어다가 여기다 큰 통에다 받아갖고 막 날랐지 뭐. 산불이 한때 이곳 가진항 부근까지 번지면서 해상으로 대피했던 배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2분쯤 강원 고성군 간성읍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현재까지 축구장 56개 면적, 산림 35헥타르를 태웠습니다. 건조주의보 속에 강풍까지 불면서 진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초속 10m의 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1,300여 명에게 대피 문자가 발송됐고 주민 310여 명은 인근 학교 등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일부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단축 수업이 실시됐습니다. 우리 앞뒤로 불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기준품만 저 길 건너에다 차 세워놓고 그리고 여기 와서 오후 7시 현재 산불 진화율은 90%. 하지만 진화 작업을 할 수 없는 밤새 불길이 다시 확산될 수 있어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하셨죠? 오후부터는 조금 나아졌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에서 몰려오는 황사입니다. 주로 북한 쪽을 지나갈 것으로 예측되지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벌써 닷새째 하늘이 뿌였습니다. 마스크를 쓴 직장인들이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갖고 다니는데 착용 안 했어요. 4일 전서부터는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48마이크로그램, 강원 63, 경기 58로 전국 대부분이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주말에 비해 낮아졌지만 어제부터 나쁨 기준이 51에서 36 이상으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오후부터는 초미세먼지가 많이 사라졌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봄의 불청객 황사 때문입니다. 어제 낮 중국 고비 사막과 내몽골에서 시작한 황사는 일부가 오늘 오후 북한 상공을 지나며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사는 북한 상공을 지나가겠지만 그중 일부가 고기압의 하강 기류를 따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사가 강하게 불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중국발 미세먼지에 고농도 오존이 포함되어 있다는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오존에 자주 노출되면 피부질환이나 가슴 통증, 기침 등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이런 최악의 미세먼지 속에서 장교 후보생 수백 명이 10시간 넘게 행군 훈련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군 훈련 지침에도 어긋나는 일인데 마스크조차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어제 그제 충북 괴산군에 있는 육군학생 군사학교 소속 장교 후보생 400여 명이 40km 행군 훈련을 지시받았습니다. 완전 군장에 소총을 짊어진 모습은 연후 훈련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멀리 산들이 뿌옇게 보이고 검은 마스크를 코에 걸친 후보생 모습이 이색적입니다.
당시 훈련장 주변 미세먼지 수치는 하루 종일 나쁨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육군 교육훈련 지침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때는 지휘관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시키고 실내 교육으로 전환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 야외 훈련을 하더라도 강도 높은 훈련이나 장시간 훈련은 자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육군학생군사학교 장교 후보생들은 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채 10시간 넘게 40km 행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걷거나 운동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호흡량이 오히려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를 더 많이 마실 수가 있는 그 가능성이 있고요. 육군학생군사학교 관계자는 오전 농도를 확인했을 땐 보통이었으나 그 이후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마스크 지급 여부는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먼저 10대 고교생과 20대 청년들이 작당한 보험 사기극인데요. 한밤중 서울의 한 도로 모습입니다. 깜빡이를 켠 택시 뒤에서 한 승용차가 택시를 뒤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은근슬쩍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놀란 기사와 승객이 밖으로 뛰쳐나오자 뒷차 운전자도 함께 나와 받침 부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평범한 사고 같은 이 장면, 알고 보니 치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몇 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볼까요? 승객들이 택시에 탈 때부터 가해 차량은 이 택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20대 청년들은 속칭 이 설계팀과 또 피의자 팀을 만들어서 렌터카를 대여한 이후에 고의 사고를 만들어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피해자 팀, 이 택시 승객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했는데요. 이 피해자 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이 피해자 팀 대부분 10대 고교생들이 연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20대 형들이 돈 필요한 사람은 메시지를 보내라 이런 말에 10대 동생들이 꼬드김 당한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일회용이에요. 한번 써먹고 다른 애들 모집하고. 택시 승객이 많을수록 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 한두 명은 안 타요. 다음은 땀 흘려 일하는 택배 상하차 알바생들을 부끄럽게 한 택배 사기 사건입니다. 서울의 한 택배 상하차 분류 작업장인데 쉴 새 없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택배 상자들이 줄줄이 운송 차량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때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한 남성이 상자 하나를 몰래 바깥으로 내던지는데요. 또 다른 남성은 택배 상자를 발로 슬쩍 밀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살펴보다가 필요 없다 싶자 이번에는 내팽개치기까지 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감나가는 택배 내용물을 훔치기 위해서 위장 취업을 한 20대 남성들이었습니다. 이 20대 남성들 하루 만에, 그것도 불과 5시간 만에 1,000만 원이 넘는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는데 휴대폰부터 충전기 그리고 옷까지 이 돈이 된다 싶은 물건들은 닥치는 대로 빼돌렸습니다. 이 꼬리가 길면을 밟힌다는 속담처럼 이 내용물만 빼내고 버려버린 상자들 때문에 이들의 덜미는 경찰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이틀 전 한 차례 무산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가 오늘 다시 시도됐습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윤준호 기자. 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검찰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그제에 이어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신봉수, 송경호 두 부장검사가 오전 10시부터 변호인들을 통해 계속 설득했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겠느냐는 변호인들의 질문에 같은 대답을 반복하도록 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은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비핵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이 선의를 갖고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말은 북한이 지난 20년간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자 기대입니다. 첫 소식 베이징에서 정동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김정은의 방중을 확인한 가운데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비핵화 문제에 관한 김정은의 발언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전했습니다.
按照金日成主席和金正日总书记的遗训，致力于实现半岛无核化，是我们始终不变的立场。 김정은은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습니다. 如果南朝鲜和美国以善意回应我们的努力，营造和平稳定的氛围，为实现和平采取阶段性同步的措施，半岛无核化问题是能够得到解决的。 단계적 조치란 한미 군사훈련 철폐 등 안보 불안 해소와 경제적 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그동안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한미를 상대로 한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대미 협상력 강화와 자국 영향력 확대를 원하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네, 이번 중국 방문은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김정은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진핑의 손을 꽉 붙들면서 비핵화 논의의 판을 크게 흔들겠다는 뜻이겠죠. 두 나라는 의기투합했고 양쪽 수뇌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베이징역에서 꽃다발 환영을 받는 김정은과 리설주 부부. 모터사이클 21대의 호의를 받고 의장대 사회를 받으며 자오이타이에 들어섭니다. 뒤따르는 수행단도 메머드급입니다. 북한 2인자이자 2013년 특사로 시진핑 주석과 만난 최룡해, 당 선전부장인 박광호, 후견인이자 외교 과외교사인 리수용, 통일 전선부장인 김영철까지 다 끌고 왔습니다. 사실상 김여정과 김영남을 제외한 북한 수뇌부가 총출동한 겁니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이 먼저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전격적인 방문 제의를 쾌히 수락해 주시고 방문이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울인 지성과 극진한 배려에 나는 깊이 감동되어 김정은이 남한과 미국 연쇄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도 극진히 영접했습니다.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김정은이 국경을 넘자마자 단둥역에서부터 열차를 함께 타고 의전에 나섰습니다. 또 공산당 핵심 지도부 역시 모두 나와 김정은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한반도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북한과 중국이 의기투합하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찬바람 쌩쌩 불던 북중 관계에 언제 그랬냐는 듯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김정은은 선대로부터 이어져 온 좋은 관계를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잔을 들고 건배를 합니다. 공연이 펼쳐지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담소를 나눕니다. 환영 만찬에 이어 다음 날 오찬까지 김정은 내외는 시진핑 주석과 두 차례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최고의 예우를 갖춘 극진한 대접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북한은 중국과 피를 나눈 형제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중 친손을 대를 이어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이어나가야 할 나의 숭고한 의무로도 됩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중조 친선은 뿌리 깊고 잎이 우거진 나무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줄기라며 화답했습니다. 북한의 이딴 핵실험과 도발, 이어진 중국의 제재 동참으로 파국으로 치닫던 양국 관계가 언제 그랬냐는 듯 회복된 겁니다. 북한은 김정은과 시진핑 두 정상의 만남을 모든 매체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혈맹이 돌아왔음을 주민들에게 알린 겁니다. 하지만 중국 매체에서 보도한 김정은의 비핵화 발언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최고위 인사가 김정은이란 사실을 어젯밤에야 언론에 확인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을 파악한 것, 이거 언제일까요? 이어서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의 중국 방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보력 부재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어제 이전 김정은의 방중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통보 시점에 대해선 외교 사안인 만큼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이전이란 애매한 시점에는 김정은이 북중 정상회담을 한 26일도 포함됩니다. 해석에 따라 김정은이 베이징에 도착한 뒤에 중국이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대론의 약발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한국을 찾는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모레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김정은을 만난 뒤 시진핑 주석에게 상세히 설명한 것처럼 양제츠 국무위원도 북중 정상회담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자세히 전달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김정은이 국제 무대에 나선 것을 두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했던 최대 압박 작전이 먹혀들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뉴욕에서 박용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김정은의 방중이 공식화되자 백악관이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 정부가 화요일 일찍 백악관에 연락해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중을 최대한의 압박 작전이 북한과의 적절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추가 증거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의 외교 무대 대비에 따라 미국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월까지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And we're continuing to move forward in that process. We still don't have a set time or date on that front. 이런 가운데 북한이 새로운 원자로를 시험 가동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영국의 한 군사 전문지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2월 말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 20kg을 생산할 수 있는 경수로를 일시 가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북미 대화의 핵심 의제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뿐 아니라 경수로 등 핵시설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점검하고 본격적인 협상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박용입니다. 네, 계속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장, 분석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이 운전대 쟁탈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남북과 북미가 먼저 움직이자 시진핑이 급하게 운전석에 다가서는 모양새입니다. 자, 비핵화 해법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 한미 동맹처럼 북중도 동맹 관계를 끈끈했는데 굉장히 냉랭했다가 이렇게 딱 한 번 만나서 복구하네요. 이게 가능한 거군요. 뭐 어떻게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시 주석은 마오쩌둥, 덩샤오핑 등 혁명 1세대 시절의 우정을 들먹거릴 정도로 동맹 복원에 공을 들였습니다. 자, 김정은을요, 위원장 동지라는 아주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높이 지켜 세웠고요. 네. 김정은 역시 중국을 찾은 것은 마땅한 의무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자, 18일 기억하십니다. 시진핑이 중국 국가주석에 재선출됐을 때 달랑 3줄짜리 축전을 보냈던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결국 두 사람 혈맹 복원을 한 목소리로 외쳤는데 제가 듣기에는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들으라는 외침 같았습니다. 자, 근데 정말로 궁금한 것이 열흘 전에 재선의 축하 문장을 축전을 3문장만 딱 보냈는데 이렇게 네. 달라진다? 네. 그럼 결국 시진핑이 결국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그런 겁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구한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당시에 청나라가 쇠망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잃을 것 같은 위기의식이 생기자 급하게 개입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운전대를 잡을 수만 있다면 김정은 부부에게 두 끼 밥 먹이고 영빈관 내주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판 환심 사기랄까? 그렇죠. 의전에서 다 드러나는 것 같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한마디로요, 트럼프급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해 11월이었죠. 11월. 그때 자금성, 황제의 왕궁이라는 자금성을 통째로 내주는 아주 파격적인 의전을 했는데, 자, 이번에 김정은 부부의 방중은 비공식 방문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우대 안에 있는 양원제를 털어내 줬는데, 네. 자,
유명한 청나라 건륭제 있잖아요. 네. 건륭제가 자주 다니면서 황제의 정원이라고 아주 아꼈던 그런 곳입니다. 자, 트럼프급의 의전을 해줬습니다. 어쨌건 환대를 받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김정은 도대체 지금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오늘 양국 정상의 대화로 좀 볼 수 있는 게 있죠. 네, 이제는 뭔가 좀 명확해진 기분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맨입으로는 비핵화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방북 후 우리 특사단이 했던 얘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정영 특사 이렇게 얘기했죠. 군사적 위협 해소되고 최대 안전 보장되면 핵 보유할 이유가 없다. 네. 김정은 얘기라고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자, 중국이 오늘 얘기한 건 이렇습니다. 한미가 선의로 우리 노력에 응답하고 네. 단계적 조치를 취한다면 비핵화 하겠다. 네. 자, 비슷해 보입니까? 일단 뭐 이것저것 하면은 핵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만 미묘한 차이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노력에 응답하고 단계적 조치를 취하면 하겠다. 결국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네. 그동안 김정일이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던 그 내용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과연 트럼프 대통령 이 조건을 받을지 저는 아주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월 말 남북 3차 정상회담을 전제로 해서 내일 남북 고위급이 만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좀 틀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대로 순항하고 있는 겁니까? 네, 중국 변수의 등장으로요. 재수정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자, 우리 대통령의 3단계 해결론 이겁니다. 자, 남북이 만나고요. 그다음에 북미가 만나는 거죠. 네. 북미가 만난 다음에는 남북미가 모여가지고 판문점에서 네. 평화선언을 하겠다. 이런 구상이었는데 네. 시진핑 주석이 급하게 끼어들면서 이 전체 구도가 틀어졌는데 결국 시진핑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남북 미중 4명이 모여서 한번谈判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불과 한 3주 전만 해도 아주 훈풍이 훅 불 것 같았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북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비핵화 점점 더 차근차근 가고 있는 겁니까? 저는 좀 복잡해졌다고 봅니다. 자, 네. 6자 회담이 실패했잖아요. 그 네. 이유는 너무 많은 참가국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일본과 러시아 빠지는 것인데요. 긍정적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김정은의 의도는 남북관계 복원을 통한 경제협력 그리고 북미 대화를 통한 제재 완화를 노리고 있을 것 같은데, 자, 북한과 중국이 전통적 혈맹을 복원하면서 지금 협공을 펼친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중간에 어정쩡한 지점에 서 있는 것, 그건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몇 번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말 그리고 5월쯤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 끝나는 2달 뒤면 많은 것이 선명해질 겁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볼 수밖에 없겠군요. 알겠습니다. 하태현 국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정상국가처럼 국제에 나선 것이 김정은 리설주 부부죠. 그 사람들 얘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된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 외교입니다. 곽정화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련된 베이지색 정장 원피스를 입고 김정은 옆에서 미소를 짓는 리설주. 중국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펑리위안 여사와도 자연스럽게 악수를 나눕니다. 기념사진을 찍을 때 펑리위안 여사의 카운터파트로 나설 뿐 아니라 시진핑 주석과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눌 때도 펑리위안 여사 맞은편에 함께합니다. 퍼스트레이디로 첫 정상외교에 도전하는 자리였는데 위축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 중관촌을 찾았을 때는 4D 안경을 직접 체험하는 등 친근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리설주는 지난 5일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대북 특사단의 만찬에 참석해 국가 수반 부부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지난 2월부터 리설주를 동지에서 여사로 바꿔 부르며 영부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설주 여사와 김영남 동지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추석단 특별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부가 정상외교를 함께하는 정상국가의 모습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곽정화입니다. 네, 김정은 일행의 차량 행렬을 본 베이징 시민들은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여기 왔구나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최고 수준의 의전과 경비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황아람 기자입니다. 방중 이틀째인 어제 부인 리설주와 함께 중국판 실리콘밸리 중광춘을 찾은 김정은. 他对中国在科技发展和创新方面取得的成就表示钦佩，并在参观结束后题词留念。
김정은 일행의 차량 행렬에 시 주석이 왔다고 착각하는 시민들이 있었을 만큼 경비는 삼엄했고 의전도 화려했습니다. 베이징 도심에 위치한 중광추는 교통이 혼잡하기로 유명한데 중국 당국은 특별 통제까지 할 정도로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번 방중 기간 동안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루트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애용하던 전용기 대신 전용 열차를 이용했고 갸오위타위 18호실에 묵은 것은 물론 중광춘 방문 일정도 판박이 같았습니다. 김정일은 지난 2011년 5월 방중 때 중광춘의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들을 돌아보며 중국 기업의 발전상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 베이징 서북쪽에 위치한 중광춘은 중국 IT 첨단 산업의 메카로 기업 가치 10억 달러가 넘는 스타트업이 70곳 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중국의 선진 산업 현장을 둘러보며 경제 개발과 개방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검찰은 오늘 4년 전 세월호 사고 보고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낱낱이 공개되는데요. 특히 당일 오후 최순실 씨를 청와대 관저에서 만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결정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성혜란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최순실 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증인이 혹시 오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나요? 지금 어제 오늘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2014년도 일이 어떻게 기억이 납니까? 하지만 검찰은 최 씨를 태운 이영선 전 행정관의 차량이 오후 2시 4분 남산 1호 터널을 통과해 약 10분 뒤 청와대에 진입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A급 보안 손님으로 분류돼 검문도 받지 않고 들어온 최 씨는 곧바로 관저에서 대기하고 있던 문고리 3인방과 만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를 비롯한 4명과 함께 관저 내실에서 대책회의를 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결정한 겁니다. 이어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5시 15분에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중대본에 도착했습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최 씨 측은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참사 당일 5인 대책회의에 대해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문고리 3인방은 모두 검찰 조사에서 회의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번 조작 사건의 핵심은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제 사고를 보고받고 대처했는지 그 시각입니다. 그동안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고 15분 뒤 인명구조를 지시했으며 당일 11차례에 걸쳐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는 밝혔는데요.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강경석 기자입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런 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검찰이 오늘 발표한 당일 행적은 박 전 대통령의 설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오전 10시 보고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약 10분 뒤에도 전화를 받지 않자 안봉근 전 비서관이 직접 차량을 타고 청와대 관저에 가서 수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불렀습니다. 결국 오전 10시 22분이 돼서야 박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인명구조를 지시했습니다. 오전 10시 19분 관저로 전달된 서면 보고서도 박 전 대통령은 이때까지 읽지 않았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는 11차례 실시간 보고를 했다고 밝혔지만 검찰 조사 결과 오후와 저녁 2차례만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최초 보고 시간을 오전 10시로 작성하는 등 허위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보낸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불법 변경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네, 세월호 7시간의 미스터리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침실, 최순실, 그리고 중대본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행적은요. 침실, 최순실 그리고 중대본으로 요약이 됩니다. 4년 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논란이 된 여러 내용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10시 22분에 첫 결과 발표를 받았다는 건데 왜 오전 10시라고 그동안 주장을 한 겁니까? 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반드시 숨겨야 하는 비밀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바로 자신이 침실에 머무느라고 이 국가안보실의 보고를 3차례나 누락했다는 겁니다. 결국 관저로 뛰어들어간 안봉근 전 비서관이 침실 앞에서 여러 차례 대통령을 부릅니다. 그제서야 박 전 대통령은 그 소리를 듣고 침실 밖으로 나왔고요. 국가안보실장이 급한 통화를 원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는 단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요 라고 반문하는 한마디였습니다. 이 당시 청와대는 골든타임을 오전 10시 17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세월호 탑승자가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을 보낸 시각이 바로 10시 17분이었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무능을 숨기려고 이 골든타임을 넘기기 전에 앞서 보고를 받은 걸로 조작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네, 이미 늦긴 했지만 이 오전 10시 22분에 첫 보고를 받은 뒤에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겁니까? 네, 침실에서 당시 김장수 안보실장에게 첫 보고를 받고 나서 이 구조의 만전을 기하라고 전화로 바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8분 뒤 해경청장에게 전화 한 통을 한 뒤로는 오전 내내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네,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데 오전 내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네,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통상 관저로 들어가는 보고서는 요리사를 통해서 침실 앞에 있는 탁자에 놓여집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서를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한 적이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무실 때까지가 근무 시간이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집무를 하고 계시고 그 시간에 어느 집무실에 계셨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호상 밝힐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이 경호를 위해서 보안이 유지가 돼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진짜 보안 사항은 따로 있었어요. 네, 바로 최순실 씨였습니다. 당일 오후 2시 15분 이른바 A급 보안 손님으로 관저에 들어온 겁니다. 이 보안 손님이란 말은요. 검색 절차가 없이 관저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이 경호원들이 부르는 용어인데요. 이 당시 관저 정문을 지나서 마당까지 들어올 수 있는 A급 보안 손님은 최순실 그리고 김영재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정문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B급 보안 손님은요. 왕십리 원장과 기치료 아줌마라고 불린 이 비선 진료인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오늘 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던 답변서 모두 거짓말이 되는 건가요? 네, 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얘기했던 것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제시한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고 당일 오전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라는 건데 검찰 수사 결과 청와대 관저 안에는 집무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사 당일 오전 모두 4차례 전화로 구조를 지시했다는 거였는데요. 침실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고 전화 지시도 2번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첫 보고를 받은 시간과 장소부터 이 보고 횟수는 물론 지시 횟수조차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혜림 사회부 차장이었습니다.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건 정치적 저격이다. 나는 그날 그 호텔에 간 적이 없다. 7년 전 있었던 여대생 성추행 의혹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주 동안 이렇게 반박했었죠. 하지만 오늘 자신의 거짓 해명을 입증하는 자료를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성추행 발생 장소로 지목된 여의도의 모 호텔에 간 적이 없다는 정봉주 전 의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전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11년 12월 23일 문제의 호텔 카페에서 자신의 신용카드가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성추행 의혹 보도 이후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자료를 통해
일관되게 부인해왔던 호텔 방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정 전 의원의 카드 결제 시점은 오후 6시 43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A씨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지목한 시간대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그동안 이 호텔에는 간 적조차 없다고 반박했고, 호텔룸에서이건 카페에서이건 레스토랑에서이건 레스토랑 룸이었든 간에 A씨를 만난 사실이 없고 당일 행적을 찍은 사진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781장의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고 정치적으로 저를 저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자신의 해명을 뒤집는 자료가 나왔지만 정 전 의원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한 고소를 취소했을 뿐 여전히 사건에 대해 기억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정봉구 전 의원은 의혹을 반박할 때와는 달리 언론 앞에 그리고 국민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1시간 앞두고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정봉주 전 의원. 민주당 복당이 불어대고 피해자와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도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 변함없습니다. 준비는 아마 많은 후보들 중에 제가 제일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정 전 의원은 당초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돌연 취소한 뒤 SNS에 거듭 죄송하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철회하겠다며 모든 공적 활동을 접고 자숙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 3주 만입니다. 지난해 12월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 첫 특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됐던 정봉주 전 의원. 사실상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히며 10년 만에 정치 복귀는 무산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서상희 기자, 안 전 지사에 대한 심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네, 현재 영장 담당 판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신문 내용과 또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제출한 각종 자료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이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울러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 여부도 또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오늘 오후 2시 영장 실제 심사에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곧바로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늘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여전히 혐의 부인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심사는 1시간 35분 만에 끝났는데요. 안 전 지사는 영장 심사를 마친 뒤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기관으로 유명한 포항공대 포스텍도 잇따른 미투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 교수가 미투 폭로를 한 데 이어 남학생도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연이은 성추행 폭로에 학생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얘기를 많이 꺼내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민감한 주제일 수 있어서. 포스텍 여교수 A씨는 그제 교내 통신망에 저는 당신의 접대부가 아닌 직장 동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동료 교수가 3년 전 중요한 분이 오시니 예쁘게 하고 나오라며 불렀고 식당에서 만난 고위 공무원이 손을 주무르는 등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했단 겁니다. 이런 폭로가 공개되자 많은 댓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을 올린 여대생 B씨를 상대로 이번에는 남학생이 미투 폭로를 했습니다. 댓글에서 익숙하지만 역겨운 이름을 발견해 글을 올린다 남학생은 지난해 여자 선배인 B씨가 자신을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성추행하고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신중한 반응입니다. 작은 학교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학교 측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진상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강원 고성군에 큰 산불이 발생해 이 시간까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이 바싹 마른 데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진화가 쉽지 않은데요. 1,300명 넘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떨어졌고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한낮 태양을 모두 가려버렸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소방대원들은 치솟는 불길과 싸웁니다.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주택 바로 뒤까지 달려든 산불은 컨테이너 창고를 아예 녹여버렸습니다. 무섭지요. 한마디로 금방 번져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한약 등을 보관하고 있는 군부대 코앞까지 불이 번져 아찔한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거침없는 불길에 도로 곳곳은 하루 종일 통제됐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산등성이는 잿더미로 변했고 매캐한 연기가 나고 있어 숨쉬기조차 쉽지 않습니다.